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승경입니다. 오늘은 70년대 중반에 있었던 김대두 사건과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오대양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당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도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70년대 중반 김대두 사건은 우리나라의 흉악범 사상 처음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즉 저는 가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나가서 체험한 사건들 또는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동료 또는 부하 직원들의 현장에 나가서 체험한 사실들, 그걸 간접사건, 이런 내용들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대두를 추적했던 또 검거 과정, 이 전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김대두는 55일 동안에 전라남도, 경기도, 서울 이 3개 시도를 종횡무진하면서 55일 동안에 8회에 걸쳐서 17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해를 통해서 빼앗은 돈은 고작 26,800원이었습니다. 특히 이 김대두에 의해서 저질러진 경기도 내 세 군데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평택시 송탄, 그 작은 과순에서 있었던 사건과 수원의 우만동에서 있었던 사건, 이 두 사건은 직접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느낀 대로, 또 이 김대두가 검거된 이후에 제가 김대두를 현장 검증하면서 경험했던 얘기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년 9월 24일 저는 형사 2년차 풀내기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비상소집이 돼가지고 모두 차에 타라고 해서 송탄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차 안에서야 당시 우리 간부로부터 송탄에서 3명이 살해당했는데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엔 이웃 경찰서에서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꼭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범인이 꼭 그 지역만 살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이웃 경찰서인 우리 수원서에서도 수사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수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송탄까지 가서 어느 파출소에 들려서 그 파출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사건 현장에 이르게 됩니다. 사건 현장은 도시 외곽에 있는 조그만 과수원이었습니다. 과수원 집에 지금 생각해도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여러 명의 낯익은 형사들이 현장 검증과 현장 수색을 하는데 한참이었습니다. 관할 평택서 형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방 내부 구조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7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과 자리에 7살 내지 10살 미만의 두 남자 어린이가 머리와 얼굴이 으깨어져 가지고 살해당해 있고, 현장에는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평택 형사들이 이리 와보라고 따라가 보니까 거기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나무 밑에 12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손이 묶인 채 죽어 있었습니다. 물론 성폭행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조일 내용이 없느냐 묻고서 수원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우리 관내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우리가 할 일도 없었고, 그런데 그게 불과 며칠 후에 이웃경찰서인 안양에서 또 살인사건이 왔습니다. 젊은 부인이 성폭행 다음에 묶여진 채 무참히 둔기로 머리가 으깨어진 채 죽어 있고, 어린아이 약 100일 정도 된 어린아이는 범인이 분명히 발로 짓밟혀서 그 어린아이가 아직 두개골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채로 으깨어져 있었고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저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10월 2일이죠. 그날이. 우리는 출근해가지고 관내 파출소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듣자마자 형사과장이 즉시 차에 타라고 해서 우리 관내도 살인사건이 났다. 그 송탄과 안양처럼 그 비슷한 사건이다. 그래서 간 곳이 우만동입니다. 그 우만동에 가서 차에 내려서 약 150m쯤 가다 보니까 초가집 등이 7, 8채 있었습니다. 그 초가집들로부터 다시 약 100m 떨어진 넓은 콩밭, 누렇게 익은 콩밭 가운데에 조그마한 초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동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서 있고 정복경찰관들이 거기에서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안내를 받아서 그 집을 가게 됩니다. 우선 목격자인 그 동네 주민에 의하면은 사건이 난 현장인 그 초가집에는 남자 한 분과 여자 두 네가 살았는데, 특히 그 남자분은 폐결핵 환자였기 때문에 그 동네 집이 있지만은 치료차 격리해서 그 외딴 초막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침에 밥을 먹으러 안 오니까 나가봅니다. 나가서 방문이 열려 있어서 보니까 방 안에 머리가 둔기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남자분과, 근데 여자가 없어요. 그 부인이 안 보이니까 혹시 부부싸움을 해서 부인이 도망을 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주민이 경찰관한테 얘기함에 따라서 경찰관들이 그 주변을 수색한 결과 그 초가집 현장으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소나무가 듬성듬성 있었는데 소나무 아래 시체가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가본 결과 여자분은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손이 뒤로 묶여 있고 머리가 둔기로 맞아서 함몰되어 있고 복부에 날카로운 흉기로 찔린 듯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와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장 주변을 돌아보고 관내 동문파출소로 또 모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동문파출소에는 수사본부로 차려지면서 감정집차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내무부 치안국입니다. 물론 지금은 경찰청이겠죠. 내무부 치안국에서 간부들이 수사회의를 주도를 합니다. 그분들 얘기를 종합해서 정리해보자면은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전라남도에서 6, 7명이 두 군데서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당했고, 물론 경기도 세 군데에 있었던 3건 이외에도 서울과 또 양주 그 비슷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총괄하던 당시 치안국 간부들과 특히 그 관심을 끄는 것은 수사를 전문으로 지도하는 수사국이 아니고 간첩들을 수사하는 대공부서 간부들도 와 있었어요. 근데 대공부서 간부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살인사건을 통해서 범인이 가져간 게 없다는 겁니다. 모두 외딴 집이라든가 아주 가난한 또 구멍가게 이런 데만 습격을 해서 어린애까지 생존자를 두지 않고 살해하는 등, 그것도 살해 방법이 잔인하고 강도범이라면은 돈이 있음직한 집을 골라서 범행을 하고 금품을 뺐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치안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간첩을 내려보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런 범행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참고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사 경험은 많지 않고 이제 불과 2년이 못된 수사 초보자입니다. 일단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당시 우리 형사부서가 아닌 그 형사를 지원 나온 조사계
홍한표 형사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별로 할 일도 없던 판에 제가 한번 선배님, 그 현장 근처에 가서 혹시 목격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해봅시다 해서 현장 근처로 가게 됩니다. 현장 들어가기 직전 도로는 수원에서 성남을 가는 당시 2차선 비포장 자갈길이었습니다. 근데 현장 그 동네 우만동 현장 근처로 들어가다 보니 버스가 성남 쪽에서 오던 버스가 정차를 합니다. 근데 버스 운전수가 우리 보고 웬일입니까? 뭡니까? 그 버스 기사는 버스 안에 한 서너 명 타 있었는데 버스 기사가 궁금했던 것은 도로변에 경찰차도 있고 앰뷸런스 차도 있고 그러니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살인사건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버스 기사분이 아니 오늘 이상하네. 내가 성남 낙생지서 앞에 차를 세우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웬 젊은 미친 여자가 빨가벗고 낙생지서로 뛰어들어가더라. 이 낮에 빨가벗고 하는 여자가 되고 우리가 다 미친년 아니냐. 차를 세우던 채 지켜보다가 지서 앞에 보초 근무를 쓰고 있는 예비군. 당시에는 예비군들도 지서에 근무했습니다. 예비군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이 기사가. 예비군은 글쎄요. 저 골프장에서 이르는 캐디라는 여자인데 골프장에 나오다가 어떤 놈한테 강간당하고 칼로 찔러 죽기 직전에 다급해서 빨가벗고 도망왔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홍한표 형사 그 선배 보고 선배님 우리 낙생지서 한번 가봅시다. 20여 분간 걸립니다. 근데 가면서 생각하기를 혹시 이 우만동에서 이 두 부부를 죽인 범인이 밤에 성남 쪽으로 도로 내지는 산길로 가다가 그 여자를 만나서 또 다른 범행을 한 거 아닌가라는 예감이 듭니다. 일단 낙생지서를 가서 경찰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지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고 그 연락을 해서 집에서 옷을 가져와서 그 여자한테 입히고 지금 집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낙생지서 직원한테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건이 났는데 여자 집에 좀 안내 좀 해달라고 해서 안내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내용은 이 여자분은 이 수원과 수지, 지금으로 보면 수지죠. 그 사이에 이 골프장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있죠. 그 골프장의 캐디였는데 일거리가 없으면은 즉 집으로 퇴근하게 되는데 이 여자분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산길을 내려오는 길이죠. 웬 남자가 갑자기 소나무 뒤에서 나타나서 멱살을 잡고 칼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넓은 벌판, 그 잔디밭을 끌고 가서 칼로 위협해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합니다. 거기 직전에 이 범인은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그 여자 머리 옆에 땅에다 꽂아 놓습니다. 꽂아 놓고는 범행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넌 재수 더럽게 없다. 칼을 뽑으려고 손을 쭉 뻗치는데 마침 처음에 있었던 자세가 아니라 그 잔디밭이고 그 잔디가 따갑고 그러니까 몸이 뒤틀려서 먼저 꽂아놨던 칼 위치에서 약간 벗어나서 몸이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범인은 칼을 뽑기 위해서 멀리 손을 뻗쳐서 칼만 뽑으면 바로 죽입니다. 결론적으로 김대두입니다. 범인이 죽게 되어 있는데 손을 뻗쳐서 칼을 뽑으려고 하는 사이에 이 여자는 옆으로 몸을 굴려서 발가벗긴 채 그냥 동네를 향해서 내튑니다. 그게 이제 이 여자가 하는 게 전부였어요. 다만 이제 저는 묻습니다. 어떻게 인상 특징과 그 소지품이 뭐예요? 무슨 말을 하더냐?
말은 전라도 말씨 같고 키는 160에서 조금 커 보이더라. 아주 몸도 왜소하고 얼굴도 깡 마르고 입에서 난생 처음 맡아보는 아주 썩은 냄새가 나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 그래서 여자분을 안내를 받아서 그 당했던 그 장소에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 파란색 비닐 제품인 당시에 유행했던 스포츠 가방이 있습니다. 물론 어깨에 끈이 매달린 건데 가방이 있고 그 안을 열어보니 런닝 하나와 팬티 하나, 이게 모두 깨끗하게 한 번 안 입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벽돌 색깔의 어떤 무늬가 있는 긴 팔, 남방이 하나, 옛날에는 나이롱이죠, 나이롱. 남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약 3, 4m 되는 하얀색 노끈, 망치가 나무, 자루가 나무로 된 망치인데 굉장히 굵은 망치였습니다. 근데 자루 끝, 그러니까 쇠 망치를 이어지는 그 부분이 피가 많이 묻어가지고 얼룩져서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소위 사람을 때릴 때 아마 나온 피가 거기서 말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은 낙생지세에서 강간에 대한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친고죄로 해서 강간 사건 같은 건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다더라도 상처가 없는 한 그냥 강간 상해가 아니고 단순 강간으로 보면 고소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경찰이 소홀했던 시기입니다. 아마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그게 성남 쪽에서는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진술을 듣고 범인이 우리 수원시 우만동에서 부부를 죽이고 오던 길이 거기서 약 8km 이내입니다. 여기서 이 두 부부를 죽이고 출발해서 걸어서 그 캐디를 만났을 시간에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범인이 이 도주했고 그 피해가 그 여자에게 마지막 피해가 아니겠느냐. 범인이 거기다 남겨놓은 유리품 중에 저는 그 가방 속에 있던 벽돌색 나이롱 긴팔 샤스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그러나 모두를 낙생지사에서 온 경찰관한테 다 넘겨줬지만 그거 하나만은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수원 와서 우리 수사본부에 보고를 한 끝에 긴팔 티셔츠의 목 부분에 그 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미조사라고 그게 부착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02로 시작되는 서울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재지가 어디냐 물으니까 서울 서대문구 굴레방다리 도로 앞에 있는 가게랍니다. 우리는 흥분하기 시작했고 홍한표 형사 선배 보고 이 사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 집에서 미조사에서 맞췄다면은 상식적으로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디가 옷을 맞추죠. 그럼 전표에다가 계약금 얼마, 잔금 얼마, 그 원단 조각을 띄어서 그 주문자한테 줍니다. 그랬을 때 이 범인이 미조사에서 이 옷을 맞췄다면은 그곳에 이름이 있을 것이다. 또 이 옷을 맞춰간 날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혹시 그 기성복도 팝니까? 그러니까 기성복은 가끔 손님들이 와서 걸려있는 걸 보면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잘 맞춰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는 홍한표 선배와 함께 굴레방다를 찾아갑니다. 미조사를 찾아냈고 내가 가지고 간 그 범인이 유류했던 그 티셔츠를 보여준 결과 그 주인은 대뜸 이건 우리 가게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한 3년 전에 유행했던 시마, 즉 무늬라는 얘기죠. 요즘은 이걸 안 칩니다. 한 3년 전쯤에서 이것이 많이
유행했던 거고 아마 만들어졌으면 3년 전쯤 가져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좀 찾아달라 사건 내용을 설명하니까 그 주인도 흔쾌하게 협조를 하기 시작했고 이곳저곳 해서 보르박순이 비닐봉지에다가 쌓아두었던 각종 점토 무더기를 바닥에 이제 쏟아 놓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다 있죠. 희망을 안고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는데 찾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간 범인이 남기고 간 의료품의 문의하고 똑같은 이 조각이 주문자 그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점표에 붙여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엔 말씀드렸듯이 주문자 이름과 계약금, 잔금 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고 확신을 가지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3시간쯤에서 근 1000매 이상을 찾았지만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가게 주인에 의하면은 어디가 또 있을 것이다. 하도 많아서 다 사실은 내버려야 되는데 혹시 해서 그냥 귀찮기도 해서 어디다 묻어두고 내버려두고 됐는데 내일 또 오겠습니다 하고는 홍한표 선배와 저는 되돌아옵니다. 이 보고를 하고 홍한표 선배는 저하고 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기로 하고 아마 더 이상 못 찾을 걸로 생각했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딱히 그래도 유일하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김대두였습니다만은 김대두를 가장 최근에 김대두의 유리품을 제가 손에 넣고 그걸 서울 굴레방다리 앞에까지 가서 찾고 이런 나름대로 최고의 이 희망이었고 또 당시 우리 형사 간부도 믿었기 때문에 저보고 꼭 찾아내라. 한 3일쯤 가서 혼자 갑니다. 다시 그 미조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확인한 이후의 약 500여 장을 다른 데서 이분이 찾아내가지고 그걸 다시 주인과 함께 찾기 시작하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성복으로 판 거 아니겠느냐 나누고 나중에 그 주인이 미안하니까 아마 맞춤이 아니고 걸어놨던 것을 가져갔을지도 모른다. 저는 제 생각은 이 범인이 지가 맞춘다거나 사간 게 아니고 남한테 뺏었거나 훔쳤을 수도 있다. 이것저것 탐문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치안국 간부들이 한두 번 더 내려오죠. 간첩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원경찰서에서 대공부서 직원까지 수사에 합류해서 그 간첩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수사 형사와 함께 수사를 하게 되죠. 며칠이 지났죠. 그런데 10월 2일 날에 수원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 6일 후 지나서 10월 8일이죠. 방송에 범인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신문에 당시 범인의 몽타주가 나온 게 있었는데 내가 그 캐디한테 들은 내용의 인상 특징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은 이 몽타주에 의해서 범인을 잡아본 일이 별로 없다고 선배들도 얘기하고 그 신뢰를 갖지 않았습니다만은 10월 8일 날 그 범인이 잡혔다고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오는가 하면은 사진도 함께 나오고 범인이 그런데 김대두의 행적과 수원에 와서 현장 검증을 하고 제가 만나서 현장 검증에 참여하고 김대두와 나눈 대화 등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순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음향기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김대두 얘기 계속합니다. 김대두는 10월 15일 날 수원경찰서 형사계에 잡혀왔습니다. 양팔이 포승에 묶였고 수갑에 채워진 채 청량리 경찰서 형사들에 의해서 같이 동행되었습니다. 이유는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수원시 우만동에서 두 부부를 죽였죠. 이 검거 경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같이 온 형사의 말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청량리 관내의 어느 세탁소입니다. 그 세탁소의 김대두가 이 청바지하고 다른 옷까지 둘을 세탁하기 위해서 맡깁니다. 근데 당시 세탁소 운영하던 그 부인이 세탁을 하기 전에 일단 초벌로 물속에 그 청바지를 담굽니다. 그 담그게 된 이유는 너무 가죽처럼 청바지가 부드럽지 않고 빳빳하고, 그래서 그걸 좀 빼려고 물에다 담그놨더니 뜻밖에도 청바지가 빨간 피가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탁소 주인은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합니다. 내용은 여기 누가 청바지를 맡겼는데 세탁을 하다 보니까 피가 빨갛게 우러나오더라. 신고를 하니까 파출소에서 잠깐 나가보고 다시 형사계에 보고를 했답니다. 형사가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내일 저녁 6시까지 찾으러 온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 다음날 6시쯤 형사가 나가서 잠복을 하게 됩니다. 그 시경 범인이 나타나죠. 세탁물을 찾으려고 할 때 형사가 연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고분고분 잡힐 김대두가 아니죠. 튑니다. 세탁소에서 문을 걸어 제끼고 도망을 가는데, 말씀드렸듯이 범행을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힘도 없는 김대두가 불과 50여 미터 가서 형사한테 잡힙니다. 이 형사가 이 자식아 왜 도망가? 딱 멱살을 딱 잡고 그 머리통을 한 대 때리니까 김대두 하는 말이 씨발 왜 때려? 때리지 마. 그러더니 당신 특진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으깨어서 죽을 정도로입니다. 당신 특진했어. 때리지 마. 그러니까 일단 이게 큰 어떤 사건을 저지른 모양이다 하고 데려가서 사실 여부는 모르고 일단 그 형사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놈이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7명을 55일 동안에 걸쳐서 죽인 놈치고 이렇게 허술한 놈이다라는 걸 이 얘기하기 위해서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형사의 감히 이거 큰 놈이로구나 해서 경찰서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한 결과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한국의 연쇄살인범의 원조의 범행을 낱낱이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청량리 형사들과 함께 우만동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합니다. 결과는 뻔했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낙생지서 그 캐디를 범행할 때 현장에 놓고 갔던 그 망치 등을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가격하고 다른 칼로 확인 살인을 하는 등,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만동에서도 같은 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 끝난 다음에 수원 형사계로 데리고 와서 구내식당에서 설렁탕을 시켜서 주었습니다. 먹는 가운데 수원 형사 한 분이 원래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 안 좋은 눈빛으로 김대두를 쳐다봅니다. 근데 밥 먹던 김대두가 숟가락을 든 채로 그 자기를 노려보는 우리 수원 형사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왜 쳐다봐? 그러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그 형사가 상대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더군요. 아마 범인 김대두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미 인생으로서 끝이기 때문에 거리낄 게 없다. 형사가 두렵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마구 해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김대두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런 무자비하고 이런 흉악한 범죄는 아마 그 당시에도 우리끼리 다시 없기를 바랬지만은 그 이후로 우리는 여러 유영철이라든가 강호순이라든가 지존파라든가 많은 연쇄살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75년대 이 김대두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인명경시의 최고조였습니다. 간단히 8개의 사건을 요약을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김대두는 고향이 전남 영암입니다. 아마 자기 집이 분홍도 아니고 약 5마지기 정도 논을 붙여서 여러 형제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7남매였죠. 그 중에 남자 형제로서는 장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두는 나름 그 부모가 장남이기 때문에 좀 가르쳐서 뭐 크게 되기를 바랬듯이, 근데 그러나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중학교도 떨어집니다. 김대두는 집에서 한 5년간 농사를 거들다가 목포로 해서 광주, 전라북도, 임실 이런 등지로 약 5년여간 남의 집 농사 짓는 집의 머슴 또는 공장 공원 여러 군데 전전하다가 그 당시에 75년도에는 너도 나도 탈 고향 전부 서울로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공장 공원 등으로 떠돌다가 폭력을 저질러서 한 건은 집행유예를 받습니다만은 그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폭력 사건을 일으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복역을 하고 수원교도소에서 75년도에 출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보니까 김대두는 말씀드렸듯이 키가 160 정도에다가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군대도 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얻고 누가 자기를 쳐다본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키가 작고 왜소하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고 시비를 걸게 되는 등 자기 방어를 해오고 언뜻하면 싸움을 또 말 시비를 거는 등 본격적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험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75년 8월 13일 자기 고향 근처 광산, 그건 임곡내이죠 아마. 지금은 광주광역시지만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노부부를 습격해서 칼로 그 70대 할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가는 할머니를 망치로 때려서 중상을 입힌 것이 첫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8월 19일 날 무안 모 구멍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뿐만 아니라 7살 먹은 아무 저항 능력이 없는 그 어린애까지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무참하게 죽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동대문 면목동에 올라와 가지고 그 뒷산에 천막집을 짓고 집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어느 남자를 공격해서 죽입니다. 그 집에 돈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직 그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한국 사회를 치안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온 간첩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정도로 김대두는 있는 집이 아니고 이런 외딴 집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이 범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범인은 이 경기도의 평택으로 해서 송탄에 과수원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노부부뿐만 아니라 7살, 9살 된 남자아이 2명도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망치로 쳐서 죽이고 11살인가 2살 먹은 여자아이는 따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성폭행을 하고 묶어놓고 죽입니다. 그 다음에 도보로 다시 안양 쪽으로 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부인을 강간하고 100일 남짓된 어린아이를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발로 머리를 짓밟아서 아직 채 두개골이 견고하게 형성되지도 않은 어린애를 이런 범행을 했습니다. 또 남양 양준가 어디 그리 가서 다시 거기서도 한 가족을 몰살시키고 수원에 와서 말씀드린 대로 우만동의 2 부부를 죽이고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대두는 서울에 올라가서 용산 대합실로 갑니다. 거기에서 혼자 앉아있는 자기 또래의 남자 아이를 발견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갈 곳이 없고 교도소에서 난 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김대두가 그러면 우리 함께 한탕 하자 해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남자아이는 갈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저녁 먹이고 옆방을 얻어서 같이 잡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밤에 자다가 그 외삼촌의 구두하고 뭐까지 바지를 하나 훔쳐 도망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데려온 그 아이는 없고 외삼촌한테 욕을 직사하게 먹습니다. 그런 도둑놈을 데려와서 재우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김대두가 화가 났어요. 이놈을 잡아서 죽이기로 아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용산역 대합실을 갑니다. 그곳에서 계속 이틀간을 기다리고 또 왔다 갔다 한 결과 드디어 걔를 만납니다. 걔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김대두는 용서할 것처럼 좋다. 이번엔 용서하지. 나가서 밥이나 먹자 하고 데리고 우이동 산기슭으로 데려갑니다. 거기 가서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그 피해자의 운동화 끈을 풀러서 그 끈으로 그 피해자 손을 뒤로 묶습니다.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그 피해자를 옆에서 큰 바위 조각을 들어서 머리를 내리칩니다. 치고 이미 머리가 두개골이 파괴가 되고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를 발로 굴려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17명을 살해한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55일 동안에 17명을 죽이고 빼앗은 돈이 고작 26,5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 형사 초년생으로서 일찍이 물론 다른 형사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이런 사건을 경험을 처음 했겠지만은 이게 연쇄살인 사건의 정형이고 원조다고 하는 것은 그 후로 현직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대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김대두는 결국 사형이 집행됐고 근데 김대두가 마지막 한 말은 참 의미심장을 참 한 얘기입니다. 즉 나같이 불쌍한 놈을 만들지 말기 위해서 범죄가 중한 사람들한테 범죄가 약한 범인들을 한 방에다 넣지 말아라. 교도소에서 배워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서 절대로 한 방에다 넣지 말고 작은 죄,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따로 분리해서 수용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